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성경 말씀 잠깐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또 하나는 4장 6절 바로 전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4장 6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또 하나님이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일부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보편 타당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학은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런지 따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내용을 보고 쉽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신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성경을 이용해서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과학적인 부분으로 좀 치우쳐서 애들이 실제로 있는 거에 대해서 보편 타당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을 이제 하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 프리오리, 그러니까 선언적 과학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시기도 하고 신앙을 가진 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것이 그러한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따질 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여러 이 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연만 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런 내용, 그것만 봐도 선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거든요.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입장에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이나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내용이 시작된 거는 작년 5월 달에 저한테 김성학 박사님이 책을 주셨는데 The Writing of God이라고 말스 존스 박사님 책입니다. 그게 2010년도에 나왔으니까 최근 책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책인데 1823년경에는 그림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타무딕이 이것이 히브리어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책이 있고, 그쪽으로도 서기 2세기 BC 2세기서부터 그 이전에도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저는 히브리 글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글자보다도 고대 글자들은 알게 되는데 그것이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서 요 글자가 처음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 책에 나오는 글자의 첫 번째가 요게 고대 이집트
BC 3000년 전, 그러니까 5000년 전 글자들인 건 세상이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요게 출애굽대의 글자입니다. 요 글자까지도 출애굽대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출애굽의 글자인데 왜 그런지는 또 여러분들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글자고 요거는 라틴 글자입니다. 차례는 간단하게 출애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미디안에 대해서 잠깐, 그리고 그 아카마만 홍해 사건의 증거들에 대해서 그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어떤 게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가 믿을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미디안 시내산 호렙산의 그 유적들에 대해서 미디안 토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속학적 증거 자료로 르비딩 묘비석하고 그 다음에 메노라 바이 시팽 요것 역시 그 김성학 박사님이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이 메노라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메노라 그림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옆에 문자들입니다. 이 메노라가 발견된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여기에 그 문자들이 이 시기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은 또 뒤에 새길 수가 있고 앞뒤를 가릴 수 있지만 글자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증거가 뭐냐면 야웨스톤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지역에 5000개 타무딕 문자석을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제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벳의 기원인데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작년 9월 달에 비판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최광현이라고 논찬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서의 기록을 학술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곧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연구 대상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작년에 이제 얘기 나왔던 건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이것도 연구하게 된 게 임원원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찾아본 건데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 원시 가나안 문자는 어떤 게 있냐면 BC 15세기 이전에 요게 그 고대 이집트 사카라에서 나온데 우나스 왕 때 발견된 건 나온 건데 요게 그 리차드 스타이너 교수의 강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요 글자들은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민중 문자도 있고 신관 문자도 있지만은 이집트 그 문자는 이와 그 같은데 이것이 신라의 향가가 있습니다. 그걸 향찰이라 그러는데 신라의 향가는 한문으로 쓰여진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집트어로 된 서세머라는 거는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셈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요거 보면은 요거는 17세기에 와디 엘 홀이라고 테베에서부터 이집트 수도 테베에서부터 위로 100km 떨어진 데에 그 엘 홀이라고 하는 하천에서 나온 글자인데 여기 이거 읽기 쉽습니다. 요게 사람 머리는 무조건 레쉬 그다음에 알자고 요거는 집이거든요. 집은 그 베트. 그러니까 알프는 요거 소머리는 요거. 소머리는 알프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앞자만 뽑아가지고 그 30자만 알면은 그 되는 게 이게 알파벳의 묘미인데 이것 때문에 세계 문명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알파벳인데 그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사건 때 이기고 나서 모세 보고 기록하라 그런 게 성경에 최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여러분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요건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요거는 SH일걸요. 그다음에 요거는 T. 요거는 사람 머리니까 R. 요런 앞자만 가지고 쭉 읽어 나가면 발음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런 글자들로 이렇게 읽고 아래는 이렇게 읽는데 아나트 신 최고의 축하연을 의미한다고 브라이언 콜레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이게 BC 17세기거든요. 이집트에 서세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바로 얘네들이 이거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글자가 요거죠? 요건데 요 글자를 이 마일스 존스 박사가 바꾸는 거 보면은 요게 이집트 상형 문자, 신성 문자로 바꿔놓으면 요렇습니다. 요렇게 점점 더 사람 모양이라든지 동물 모양이라든지 분명하죠? 요게 요렇게 됐다가 요거랑 동급이 뭐냐면 이게 세라빗 엘 카뎀이라고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BC 17세기 글자입니다. 이렇게 요 글자가 히브리 내지는 가나안의 글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논문이고 뭐 상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한 가지 알파벳 문자이고 자서 문자이고 그 뜻 해석이 있어서 어법상 고대 히브리어와 가깝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전 이집트 히브리인들의 흔적이 여기 보면 고센 지방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과 저서로 오스트리아 고고학연구소의 만프레드 비텍 교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발굴해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A Test of Time, 데이빗 로, 김성 교수의 성서 고고학계의 이야기.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을 도서관에 가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로 읽는 성경 등이 있어서 람셋, 비돔, 숫꽃 등의 위치를 하나하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이 글자는 소베크 호텝 3세 칙령에 보면은 자기 영지를 갖다 양도하는 칙령으로 이 브루클린 박물관에 가면 있거든요. 여기 보면 95명 중 50% 이상이 서세모족이고 출애굽기 1장 15절에 나오는 십보라, 그 다음에 아셀, 도이드, 히암미, 여기 보면 아셀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십보라. 이런 식으로 이 야사스킬, 도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과거에 이 히브리 또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있는 것만 얘기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출애굽의 이 기록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 기사는 아브라함이 80세에 번제불 약속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정경이고 그 외에 셉추아진트라든지 또는 사마리아 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는 민족에 대한 재앙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좀 어떤 그리스 이런 사람들의 좀 이렇게 원전경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세 출애굽을 믿는 거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4.4억이고 나머지가 캐톨릭이죠. 그리고 유대교도 믿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그래서 우리 인구의 절반이 믿는데 미디안 관련 기사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에 머물리며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라 한다 그러는데 바울도 그렇게 했죠.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쭉 내려가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은 그 때를 미디안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미디안에서부터 사우디 시나이 반도 무사산까지 가려면 500km입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도로 꼴을 먹이고 데려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요걸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 잡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내용도 있었고 출애굽 기록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네토가 힉소스라는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하다 쫓겨나가서 예루살렘의 나라를 건설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가나안인이라고 고쳐야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는 성경대로 출애굽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아라비아 미디안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로도토스는 BC 5세기경에 자기 책에서 시돈 출신
카드모스와 함께 페니키아인들이 그리스의 알파벳을 전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폴레모스라고 클레멘스 책 그 스트로마타라고 BC 157년에 이걸 그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살면서 셉주아진트고 이런 거 다 봤을 겁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 민족에게 알파벳을 가르친 현인이었고 유대 민족은 페니키아인에게 이를 전하였으며 페니키아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을 전하였다. 역사를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런 역사를 소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거가 그냥 저한테 강의로만 듣지 마시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3대 명절하고 메르넵타, 요거는 그 람세스 2세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그 13번째 아들인가 그런데 형이 다 죽고 그 아버지가 90 몇 살이 죽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BC 1205년도에 이 사람이 됐거든요. 정벌을 나와가지고 거기에 그 이런 비석들이 있었는데 요거 신전에, 그러니까 테베 신전 안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건데 요 끝에 요걸 보면은 Israel is wasted, its seed is not. 이스라엘은 황폐되었고 그 자손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걸 최초로 세계 역사에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1205년인데 적어도 1205년 이전에 이 민족이 형성되려면 적어도 1400년, 300년경에 이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역사를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 그 내용엔 여기 설명드리는 거 이외의 것들이 많지만은 간단하게 그 핵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탈출 거리와 기간이 있는데 탈출 이집트 국경은 로마 이전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까지고요. 나머지는 책을 참고하시고 탈출 거리는 누에베 이바까지 350km인데 걸린 기간하고는 3일설과 7일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무교절을 따라서 밤낮 자지 않고 간 게 숫곳 거쳐가지고 밤낮 가지 않고 가가지고 에담 광야까지 한 4일 정도 이렇게 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나머지 돌구치는 비하이롯까지 가서 거기서 건너서 적어도 무교를 하끌 지방, 그러니까 누에바 건너편까지는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야곱 경우에 새끼 뵌 목축하고 여인들까지 동반해서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약 1일 48km로 도달한 기록이 떨기나무 투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기록으로 봐서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 베고 가축까지 끌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 비교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탈출 인원을, 요건 책이 안 나오는 건데 탈출 인원이 장정 60만인데 제가 요 근래 계산해 보니까 요렇게 1세대 8명으로 해서 우리 때 8명씩 낳은 집 많거든요. 25년 계산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16세대를 430년을 25년 나누면 3조부손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러면 대략 200만 이상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때에 8명이 그대로 다 살아남았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남자 여자 반반 다 계산하고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메르넵타 석비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인원이 얼마가 민족이 형성되는데 메르넵타 석비는 증거가 되고 있고, 문자 전파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자는 6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마르나 기록에 의한 하비루 전쟁 수행 인구수를 제가 여기에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르나 거기에 나온 전쟁 기록만 따져도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자. 그 다음에 미디안과 미디안족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미디안 족 땅하고 미디안 땅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에도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요셉을
야곱으로 애굽까지 데려간 사실이 있고 가나안에도 거주한 바가 있고 출애굽 시대 정복 전쟁에 미디안족이 걸터 앉아가지고 가나안에서 그 싸우고 이런 게 나오지만은 미디안 땅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 로마 시대의 그 페트로 아라비아 때는 시나이 반도까지도 이렇게 먹었어요. 일부. 근데 그거하고 미디안하고는 정확하게 옛날서부터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이지 가나안에 있는 미디안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카바 홍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얌숲에 대해서 요 솔로몬 왕의 에돔 땅 이 홍해 이 얘기는 많이 알죠. 그 다음 요거 보십시오. 내가 내 경계를 홍해 얌숲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런데 이 홍해가 비터 호수이고 이집트 그 경계라면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인데 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이 홍해가 그 수에즈 운하가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엉뚱한 얘기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쪽 아카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라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대바다 설명을 했고 여기에 딱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으로 메뚜기를 홍해 얌숲에다 넣었는데 메뚜기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제 갈대바다니까 짧은 바다들이고 본바다 홍해는 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에 몰아넣은 거 아닌가 하지만은 이스라엘 경계나 이집트의 경계를 따질 땐 반드시 홍해는 아카바 홍해가 맞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면 그냥 바다 할 때는 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 그리고 먼 나라까지 가는 오비르까지 가는 그런 것들은 다 바다로 표현이 돼 있고 이 한 가지 요 그림을 넣었는데 요건 뭐냐면 아라비아 지진 때 사우디 박물관 거기 들어가시면은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는 지진이 없어요. 이쪽엔. 그런데 이 아라비안 플레이트 이쪽에는 지진이 많은데 여기 미디안 땅에는 지진이 많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근거를 놔뒀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뭐냐면 2014년 12월 31일 15시 다시 보고 싶은 BBC 특선 다큐 와일드 아라비아 2부 YTN 사이언스인데 숨겨진 낙원 4페이지 보면은 3일 보면 아라비아가 1만 년 전엔 거기는 풀이 많고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서 3천, 4천 년 지난 때에 그 시대에는 그래도 많은 지역에 아라비아 오릭스라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보다 더 그래도 좀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 당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카바만 홍해 실증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쪽은 다 얘기가 되던 거라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요 수심이 이제 120m 요쪽에 가까운 데는 그렇지만은 요 아주 깊은 데는 구글 지도로 들어가면 더 깊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는 또 어떻게 했는지는 그건 좀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집트 병거 논문을 제가 세계 병거 학회 논문들을 쭉 찾아보면은 이집트 병거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K 호프마이어 저서 내용에 보면은 요 논문에 1976년이니까 세상에 누에이바 바다 앞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전혀 모르는 때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뭐라고 되냐면 이집트 병거의 이 수레바퀴에 4바퀴는 힉소스 때부터 도입이 됐고 6바퀴는 많습니다. 18왕조의 초중엽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거는 투트모세를 4세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나 그 전서부터 그때까지만 와서 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계 병과학회 호프마이어 이갈 야딘 그 다음에 나시프 모헤메드 하산에게서 증거 사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런 논문을 해서 이 8바퀴가 나타나는 거는 그 18왕조다. 그러니까 19왕조는 람세스 2세고요. 18왕조는 람세스 2세가 아니고 이 투트모스 4세나 아멘호템 2세 그리고 고 왕들이 있던 그 시대이라는 걸 알죠. 연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왔던 것들은 고 18왕조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게 이건 학자들이 따져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갈 야딘은 누구냐면 다이안 모세하고 같이 싸우던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고학자예요. 그 고고학자로 하솔이라고 하는 데를 파재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불탄 자리라든지 이런 거 전부 찾아낸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길 요거는 가나안 전차하고 초기 이집트 전차는 똑같다. 그리고 4바퀴는 18왕조 때 초기에만 사용됐고 투트모세 4세 때까지 사용됐다. 8바퀴살 병거는 투트모세 4세 전차도에서 보이고 일시적으로 사용됐고 아케나텐 전차도에서도 잠시 보이지만 실용성이 떨어져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요즘 비행기들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전투가 최고인데 선회가 늦어서 이게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튼튼한 6살축 전차만이 사용됐고요. 그래서 바퀴살 축수가 이 BC 14세기 전인지 후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이 8살 바퀴가 벽화에 그려져 있으면 요거는 18왕조다. 안 그려져 있으면 다르다.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골동품 전문가들은 8바퀴살 병거가 나오면 제18왕조로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걸 병거 학회에서 제가 찾아가졌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논문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학술적으로 누가 이렇게 발표했고 어떤 게 공인을 받는지 그걸 우리가 그것이 그러한지 연구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카바만 홍해 실증에 이제 김승환 박사님이고 김승환 박사님 차가 이제 하클 지방에 있는 건데 요 맞은편에 있는데 요게 적색 화강암은 이집트 남단의 채석장인데 거기서부터 이 멜러가 얘기하기를 멜러 박사가 강력한 재력이 아니고는 설치가 어렵다고 책에 써 있습니다. 즉 거기 남단의 수에즈 이집트 남단에서 이 돌을 꺼내 가지고 그 돌을 꺼내서 여기다가 이 맞은편에 정확하게 갖다 놓을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요점,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게 있는 거는 바닷속에다가 갖다가 끌어 묻었습니다. 이 사우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로마 때도 이런 돌기둥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심중으로는 이게 맞을 확률이 위치로 봐가지고 굉장히 정확하다 하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멜러 박사의 책이 나오는 건데 그걸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바다 밑에 다른 것들은 많이 보셨는데 요거는 합체가 되어 있는 더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A하고 B가 여기 뭐가 보이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걸 크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확대된 건데 뭐냐면 여기 보이는 요게 이렇게 바퀴살 6개가 보이죠. 그 다음 여기 또 하나가 여기 있죠. 요게 바퀴살이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바퀴살이 있고 요게 뭐냐면 C가 수레 부분에 넓적한 판자, 그 다음에 D가 요것도 마찬가지 녹색으로 수레 넓적 판자, 그 다음에 2번 갈색이 병거축의 T자 부품인데 E가 요거죠. 요렇게 T자 부품으로 보고
F는 뭐냐면 요거 사람 뼈 아니면 말뼈 같아요. 말 흉곽 같아요. 그런데 거기 밑에 여기 그 대검이 그 보이는 거를 이 사람은 바로 가서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그 저 하나 나오고 G는 청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G가 요 부분이 그 창끝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그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그분 책이나 이런 게 아직 그 번역이 되거나 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도 별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고 판단을 하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800년 된 인골이고 그 당시 출토인데 요 6개는 이집트 당시에 인골의 뼈 크기가 160한 2cm에서 5cm, 6cm 이렇게 되는데 그때의 요 뼈에 사람의 군인의 키는 160한 6 요 정도로 그 나온다고 하는 걸 분석해 놓은 걸 그 레나드 그 멜러 박사가 한 게 있고요. 론 수집품에는 이제 말 굿뼈랑 요 콜드웰 그 부부하고 멜러 박사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조각을 잘랐는데 청동인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즈 신해산 유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그 지형도를 볼 수 있고요. 누에바에서 건너서 이렇게 수르광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 밑에 그 알바드 지방 밑에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 마라하고 엘림하고 거쳐서 이 밑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그 모색 걸리는 데서 이렇게 그 르비딤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시내 광야로 들어온 걸로 전체 개황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금송아지단 그리고 호렙 동굴 뭐 3,000명 무덤터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강 그렇게 김성환 박사님 책에 떨기나무 2에 나와 있는 거를 옮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거는 요건 생략하고요. 여기 보면은 시나이 광야고 여기가 정상입니다. 그 하나님 시내산에서 봤을 때 요 앞에 모세 제단이 있고요. 물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 물은 아마 반석 르비딤 마사 무리바하고는 좀 다른 계곡물 같습니다. 원래가 여기 물이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12지파의 경계석과 여기 12지파 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금송아지 제단이 이쯤에다 위치하고 모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알라우즈 시내산 유적에 이거는 김성환 박사님 책에 나온 거를 놓았고요. 여기에서 특히 이런 금송아지 제단 쪽에 이런 이집트의 우상들 그리고 요 메노라 바위 요거는 야외 모세스톤 그리고 만나 맷돌 그리고 요거는 르비딤의 시내 광야에서 발견된 건데 르비딤 쪽 등에 이제 모세가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신발 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생략하고요. 여기에 요게 뭐냐면 시내산 능선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 채석장이 멜러 박사가 찍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아라비아 측에서 찍은 겁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모세 제단을 찍어 놓은 거고요. 번제단. 요 시내산에 이렇게 맑은 시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건 시내 광야의 장막터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3,000명의 묘지터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가급적이면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호렙산의 무리바 반석, 그리고 물 터진 바위 속 물샘, 여기서 터져나온 물로 이렇게 관계 수로가 형성된 거, 엘리야 동굴, 여호와 니시 제단, 르비딤의 아말렉 묘지석 등을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미디안 토기도 중요한데, 미디안 토기의 특징은 중크롬산 유역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꾸레야 출토의 후기 청동기, 요때 BC 13세기경이라는데 독일 파편으로 베노
로덴베르그가 이걸 그 증거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논문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건 김승환 박사님의 저 가져온 톡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유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뒤에 저 전시되어 있는 게 바로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책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둘을 괜히 뭐 이거 그 뒤에 거 엉뚱한 거 가져왔다 그러지 말고 갖다가 요 중크람산 이 유약인지 아닌지 서로 비교해보면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시험해봐라. 그리고 나서 말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만남의 돌이고요.